자, 사실 지금 통치를 좀 초반에서 문제를 많이 내야 돼. 자, 제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 책에 보면 이제 막 구석기 시대 일본이 우리는 이제 구석기 시대가 없다, 막 청동기 시대가 없다, 신석기 시대가 늦게 시작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막 미개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랑 이런 게 장면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글이 많이 나오거든. 너희들은 이제 일본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너희가 옛날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원숭이가 먼저 말해. 약간 우리나라가 좀 자랑스럽고 또 그리고 또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림이는? 나더라도 그렇게 좀 일본에 없는 역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특별하다고 느낄 것 같아. 윤호는? 문을 한 번만 다시 말해줄 수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일본 인기들 막 신석기 시대랑 청동기 시대가 없다고 막 까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일본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게 있잖아. 문화가 다 있는데 이제 청동기랑 신석기가 이제 늦게 발굴이 돼서 일본이 이제 일제감정기 시대에 없다고 말하잖아. 근데 너는 예전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어, 어,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주보는 한국사 교실에 저는 요 한국사가 이제 초반까지 다 나오잖아. 너희들은 우리 역사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가 뭐야?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의 역사. 이 책에는 그 삼국시대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 이렇게 나오거든. 너희들은 이 나라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나라가 뭐라 생각해? 이 책에서 나온 나라 중에. 시대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 나라 이름을 말하는 거야? 나라 이름. 원숭이 먼저. 나는 그 고구려가 잠깐만. 고구려인가? 응.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약간 우리나라의 영토를 좀 더 넓혀주고 좀 발전시켜준 것 같아. 예림이는? 나도 고구려가 좀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왜냐하면, 고구려가 영토를 계속 넓히기도 하고, 어, 통일신라 이후로 다시 그 후 고구려, 막 후백제 이렇게 나눠지고서도 고려를 이렇게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그런 게 대단했던 것 같아. 준호는? 나도 고구려가, 어, 나는 고구려가, 왜냐하면 고구려에는 각종, 다양한 위대한 영웅들이 많아갖고, 성현이는? 그 삼국 중에서 아니면 전체 시대 중에서 이제 신라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다 여기 책에 나와 있거든.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너는 나라 중에서 뭐가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해? 어, 어, 그래도 나는 나 같은 경우는 되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고조선이 제일 인상이 깊었어.
책에 보면 이제 주먹도끼, 쓴배찌르기 아니면은 갈돌 같은 돌 유물이나 청동기 유물, 철기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이 유물 중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람들이 썼을 것 같은 유물은 뭐가 있어? 성현이가 먼저 말해봐. 잠깐만, 나 조금만 찾아보고 대답해. 준호는? 저 살짝 끊겨, 소리가 살짝 끊겨갖고 다시 한번 말해줘. 그 옆 책에서 석기랑 청동기랑 철기가 나오잖아. 여러 그 유산들이. 너희들 여 유산 중에서 무엇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을 것 같냐고 생각. 청동기가 많이 쓰지 않았을까? 철기? 아니, 청동기. 청동기? 예림이는? 나는 철기? 농사 지을 때나 그럴 때 되게 잘 쓰이는 기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숭이는? 나는 밀개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밀개가 가죽을 벗겨내거나 물고기를 이렇게 손질하는데 정말 좋다고 해가지고 나는 밀개가 가장 유용했다고 생각해. 성현이는? 어, 나는, 그러니까 질문이 뭐, 청동, 뭐, 철기 이런 걸 묻는 거 아니면은, 진짜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의 종류를 묻는 거. 도구의 종류. 도구의 또는 종류. 아니면 그냥 철기 이렇게 말해도 되고. 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거는 철기 시대 그런 철기의 그런 도구들이 아니었을까. 확실히 뭐 다른 청동이나 돌 이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단단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한 걸 만들 때. 책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한나라와 다른 밑에 있는 사만이나 이런 나라들의 중심에 있어서 중개무역으로 완전 많은 돈을 벌었잖아. 이것 때문에 한해 살짝 눈 밖에 나서 멸망하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고조선이 중개무역을 한 것을 비록 한에게 멸망당했지만 잘한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은 한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제 못한 거라 생각해? 권승희가 먼저 말해. 나는 잘 모르겠어. 예린이네. 나도 안 읽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준호는? 다시 한 번 말해줄 수 있어? 이 책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이제 사만과 한나라의 중간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데 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때문에 한나라가 이제 살짝 질투 같은 게 나가지고 고조선에 쳐들어오고 막 공격을 하잖아. 너희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 쳐들어와서 멸망을 하잖아. 이제 멸망을 했지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거를 돈을 벌었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문화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걸 잘한 거라 생각해? 아니면은 멸망했기 때문에 못한 거라고 생각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현이는? 그렇게 고구려가 그 시점에서 멸망하긴 했어도 그 고조선. 그치 고조선 그렇지. 고조선이 어느 정도 멸망을 하니까 이제 그 삼국이 이렇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고조선이 이렇게 멸망하니까 삼국이 이제 뭔가 각각 나와가지고 어, 역사의 한 부분도 차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딱 적절하게 멸망했던 게 아닐까 싶어. 준호는? 어, 이게 뭐가
잘했다가 판단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조개 무더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시대의 역사적 유물이랑 이런 게 많이 발견된다고 하잖아. 너희들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이었다면은 그 조개 무더기 조개 무더기 안에 어떤 걸 넣었을 것 같아? 성현이가 먼저 말해. 음, 그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어? 여기 책에는 조개 무더기가 조개 무더기라는 유적지나 이런 이제 많이 나온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토가 많이 된다 나와 있는데 그 고고학자들이 그걸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유물을 그 조사하기 위해서 이걸 찾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이라면 요 조개 무더기 안에 뭐 어떤 걸 넣을 것 같아? 뭔가 장신구 같은 거 그런 거를 보완했지 않았을까? 주모는? 그냥 뭐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예림이는? 나였더라면 고인들처럼 약간 높은 사람이나 좀 족장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막 유물 같은 거나 시신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좀 무덤처럼 만들었을 것 같아. 원생이는? 나는 소중하거나 약간 귀한 물건, 사달쪽 같은 귀한 아니지. 입이 없었으니까 약간 조개 껍질, 예쁜 조개 껍질이나 아끼는 거를 넣었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뭐 우리 지금 재아가 아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얘기들 나온 김에 하나씩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 사람으로 그 다음 사람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재아가 얘기했던 문제가 뭐 이렇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시대나 뭐 이런 것들의 유물 유적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기원, 역사의 시작이 뒤떨어졌다, 뒤처졌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들이 결국은 일본이 결국 한반도 너희들은 좀 뭐야 미개하다, 수준이 낮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 가끔 이렇게 원조 맛집 그래가지고 그 식당 같은 데서 우리가 원조다 하고 서로 이렇게 그 싸우는 거 알아?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왜 원조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자기가 처음이면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사람들의 처음이다. 뭐 정통성이 있다. 역사성이 있다. 라고 함으로써 결국은 자부심을 강조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결국은 현재의 자기를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게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원조 타령을 하는 거거든. 원조 맛집 타령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훌륭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하다? 훌륭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도출해 내는 거란 얘기야. 근데 이게 맛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역사, 국가들도 마찬가지, 나라. 국가들도.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나라들도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우리가 더 앞섰다. 그러니 우리가 더 잘났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역사는 옛날 이야기이지만
단지 옛날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런 지위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데 더 애쓴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이 가문으로 치면 뭐 예를 들면 본숭이가 야 우리 조상 중에는 누가 있어 훌륭한 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뛰어난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야 그랬더니 뭐 성현이가 야 우리 집안에는 누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것들 그거나 사실은 별반 어떻게 보면 다른 게 다를 없다. 바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가끔 이제 가장 뒤집는 사례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어디야? 미국 그리고 미국이야. 근데 미국의 역사는 사실은 몇백 년 안 된 나라잖아. 안 됐어. 미국은 역사라는 것 자체가 없는 그런 나라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뭐야? 아유, 미국 그 근본도 없는 것들. 뭐 이렇게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민족의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정통성을 더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서로 그 민족끼리 서로 잘났다고 대립하고 이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역사를 악용하고 잘못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판단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자, 두 번째. 왜 그 옛날에 무슨 뼈가 나왔건 그 수십만 년 전에 뭐가 나왔고 그게 뭘 중요하다고 그 난리를 치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고대사 연구에 그렇게 뭐해? 목을 매느냐. 라는 부분들이 아까 그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부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그 사람이라는 것들이 이른바 학문에 대한 호기심, 그 순수하게 궁금한 마음, 그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 그런 마음에 기반해서 연구한 학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연구가 아까 말했듯이 민족적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함께 봐왔으면 좋겠고 이 마주보는 한국사 교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 가장 큰 장점. 그래서 예림이가 이 책을 못 구해서 못 읽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고 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제일 그거에 안 나오네. 다른 역사서와 달리 이 책의 가장 좋은 장점은 유물 유적을 바탕으로 추리하는 거예요. 어떤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었다. 그것을 놓고 보았을 때 그 당시 삶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으로 그 역사 연구의 어떤 그런 중요성들 그런 어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리까지 해가는 그런 그 서술이 다른 역사서와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 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또 유물 유적이 있다는 것만 탁 얘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유물 유적이 갖는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또 그럼 우리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러면서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선생님 생각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유물 유적을 통해서 과학적 사실, 역사 연구,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꾸며낸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잡은 거고 또 하나 그렇게만 하면 또 이렇게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딱딱해. 근데 그거를 또 상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상황을 그럴듯하게 이야기 형태로 재밌게 써줌으로 인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제아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고조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고조선 당시 어떤 그런 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 지금은 우리가 여기 두만강, 여기 압록강, 이게 이제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른바 경계라는 곳이에요. 경계. 이게 우리가 한반도였던 그런 지도여서 왜 우리가 한반도라 불러? 그 세계 그렇지. 성이 세계의 면이 성이 바다로 바다가 있고 면이 한 바다로 면은 돼. 대륙으로 연결이. 그렇지. 여기 황해하고 동해하고 이쪽 남해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요 북쪽만 우리가 육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반도라고 그러는데 반도 국가라고 우리는 생각해왔다고. 이 대륙 국가가 아니라. 근데 이 고조선 같은 경우가 바로
고조선만 놓고 보면 반도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야. 대륙의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이 영토 자체가 지금 현재 그 한반도의 영토와 비슷할 만큼의 그런 큰 규모의 땅들이 과거에 고조선의 어떤 그런 영토였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랴오강, 이 책에도 랴오강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 랴오강 이 일대가 고조선의 어떤 그런 영토였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민족이 단지 그 한반도에 갇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륙의 일원이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주장들, 생각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조선 얘기를 많이 하면, 고구려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왔는데 부여라는 곳의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동안에 우리가 한반도에 갇혀있던 우리 역사에서 벗어나 이 중국 대륙, 지금 현재 중국 땅이지, 중국 대륙도 우리 거다, 우리나라다 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조선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하고 아까 말했던 고구려 얘기를 많이 하고 부여 얘기를 많이 하면 누가 열받아 할까? 한국, 중국이 열받아. 러시아? 중국이. 뭐 러시아도 뭐 일본 러시아 영토도 일정 부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열받아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자꾸 고조선이나 고구려를 자기 나라의 역사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받아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도 욕먹을 수 있는 얘기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욕먹을 수 있는 얘기인데 중국 입장에서 왜 고조선이나 고구려를 자기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 그때 당시에 고구려의 땅이 중국 쪽으로 많이 가 있어. 그렇지. 지금 현재 이 땅이 자기네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왜요? 자기의 역사다. 만약에 이 땅이 자기네 건데 지금 현재 이 역사가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남의 땅을 뺏은 게 되는 거잖아. 선생님 말 이해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영토임을 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그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어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런 포석이 있다는 거야.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북한이 망하면 북한이 멸망하면 북한은 누구 것이 될 것 같아? 우리 거가죠. 아니, 중국 우리나라 것이 거가죠. 될 거라고 생각해. 남북 통일된다 우리는 생각을 해. 근데 북한이 멸망했을 때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야? 중국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거야.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왜? 둘 다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이념적인 그런 동질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중국도 이제 조선족이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이 꼭 우리나라라고 통일되는 법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 통일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만약에 북한이 중국에 붙었어. 그럼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그럴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당연히 반발하고 다른 나라들도 뭐라고 그럴 거 아니야? 중국한테. 니들이 왜 북한을 먹니? 라고. 그럼 중국이 그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세계대전. 원래 자기네 땅이라. 그렇지. 고조선 고구려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어. 역사적으로 이거 우리 한 나라였어.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이 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우리 땅이 되는 건 별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 거꾸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조선과 고구려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지금은 중국이 하나야. 근데 중국 역사를 쭉 보면 중국 역사는 끊임없이 뭉쳤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이거를 몇백 년 단위로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럼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집권을 해서 중국으로 형태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야. 그러면 언젠가 이 중국도 다시 뭐 할 거다? 흩어질 거다. 분열할 거다. 쪼개질 거다. 쪼개질 때 바로 지금 현재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아까 말했던 그 요령지방, 요동지방 여기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뭐 한반도 통일된 다음에 거기까지 우리 영토로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중국이 못 나가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나라가 한국에 붙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한국 편 하고 싶다는 쪽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끔 너희들 이런 거 하잖아. 예림이하고 재하하고 막 둘이 투석투석 싸우고 있어. 그럼 본승이가 뭐라고 그래? 이기는 편 우리 편 막 이런단 말이야. 난 재하 편이다. 난 예림 편이 아니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다는 얘기지. 예림이가 이길 것 같으면 나 예림이 편 할래. 재하가 이길 것 같으면 나 재하 편 할래. 왜? 이기는 편에 있어야 자기가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재하가 강해질 것 같으면 본승이가 재하 편에 붙을까 싶은 거고, 예림이가 강해질 것 같으면 예림이 편에 붙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중국이 분열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영토가 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역사라는 건 단지 뭐가 아니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실, 현재 우리 존재를 설명해 주는 그런 중요한 바탕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 물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래야 한다는 거 없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현재의 힘이야. 현재의 힘. 현재의 힘이 얼마나 센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디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뭐라고 그래? 원래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뭐였다? 하나였다. 우리가 이거 하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건 뭐 하는 게 아니라 별로 이상한 게 아니다.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반면 우크라이나는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하고 너네는 뭐하다? 다르다. 아니면 뭐 우리가 더 원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그 역사적으로 그런 그 갈등이나 원인들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현재는 결국은 또 뭐의 문제라는 거야? 힘의 문제라는 힘의 문제. 힘이 센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그 부딪히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바로 여기 이게 한나라 쪽이 철기 문화가 발달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이 이 한강 밑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우리가 실제로 있는 우리 한국 남한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사만 마한 진안 변한 사만 지역이었었는데, 고조선이 중간에 껴가지고 여기 이 뭐야 사만과 이 한나라가 직접 뭐 하는 거를 교류하는 걸 뭐 했다는 거야. 막고 중간에서 이른바 중개무역이라는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개무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쪽에서 1,000원에 사온 거를 이쪽에다 얼마에? 10,000원에 파는 거야. 그럼 중간에서 뭐해? 9,000원을 뭐 하는 거야? 남겨 먹는 이익을 보는 거야. 만약에 이쪽 입장에서 이게 1,000원짜리인 줄 알면 바로 뭐 할 텐데 1,000원에 가져오면 될 텐데 그거를 못하게 한 거라는 거지. 자, 여기 지금도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없긴 왜 없어. 지금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택배나 장사하는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이 중국에서 어떤 물건 같은 거를 실제로 1,000원에 사온 거를 우리나라에서 10,000원에 팔아. 근데 그럼 우리는 왜 그 10,000원에 살까? 중국에서 바로 살려면 돈이 줘도. 그렇지. 중국 가서 그걸 사올 수가 없잖아. 우리가 직접. 두 가지. 교통통신비 많이 들어. 두 번째, 어디에서 그걸 파는지도 몰라. 그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간에서 이제 뭐해? 수입업자들이 중개무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모두에게 이익이야. 모두에게. 모두에게 이익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 중국에 친척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뭐 할 수 있어? 구입할 수 있어. 그런데도 중간에서 그렇게 뭐하게?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들은 정당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거를 고조선의 어떤 그런 당시의 수완과 능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갑질, 자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들을 못하게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일로 볼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야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그 옛날엔 그게 안 됐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 가능해졌잖아. 해외 직구.
요즘에는 그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우리가 뭐해? 사잖아. 응. 옛날에는 그 택배나 이런 것들 그런 체계가 없었어. 근데 요즘에는 국제 택배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뭐야 바로 우리가 요즘에는 언어도 바로 번역기 돌려서 하면 되고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해외에 그냥 그 물품을 사기 때문에 중간에 옛날에는 그 뭐야 그 이른바 중개업자들 통해서 그 샀었는데 그거를 풀렸잖아.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법으로 직접 못 사게 한다. 이렇게 그런 법이 있다라면 과연 그 법은 부당한 법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지켜주거나 어떤 그들의 아이디어를 지켜주는 그런 법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고조선의 실력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실력이 아니라 부당함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림이가 책을 못 봤다는 게 확실히 드러난 것들이 조개 무더지라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그 어려운 옛날에 한자 말로는 그 패총 패가 조개 패자고 총이 이제 뭐 무용총 장군총 할 때 그 무덤 중에 일정 규모 사이즈가 큰 걸 보고 이제 총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무덤을 얘기하는 것들이 뭐 고분이라는 것도 있고 왕릉이라는 것도 있고 총이라는 것도 무슨 총이라는 것도 있는데 패총이라고 하고 어쨌든 조개 무더지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발견된 게 어느 시대 걸 얘기하는 거야?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예림이가 그 신석기 시대에다가 청동기 유물을 갖다 놓고 싶다고 얘기하니까는 예림이는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타임머신 아니라 그 미래에 가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묻어버리는 아주 새로운 그 놀라운 발상을 그 예림이가 한 거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의 이 책을 읽고 궁금했던 것들을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어떤 게 궁금했냐면 자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를 얘기할 때 가장 큰 차이로 얘기하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는 뭐 뗀석기를 신석기, 사용했고 신석기는 간석기를 사용했고 간석기, 자 구석기는 주로 뭐 했고 떠돌이 생활 떠돌이, 정착생활. 간석기에는 정착 생활을 했어. 움집에서. 떠돌이 생활을 여기서는 동굴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 자 구석기 때는 주로 수렵과 채취 해지,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나무 열매 따먹고 살았다는 거야. 신석기는 농사.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자 농사,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씨를 뿌리고 그 수확해서 그걸 먹어야 되니까 떠돌 수가 없잖아. 응? 그래서 정착 생활을 했다라고 설명이 돼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유는 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야? 집을 생선 안 지어서. 만들 머리가 안 되니까. 응? 떠돌이 생활, 집을 만들 능력이 안 돼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농사를 안 지어서. 먹을거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내가 이 산에, 내가 본승산에서 먹을 거리를 다 먹었어. 그럼 먹을 거리가 없잖아. 그럼 이제 뭐야? 옮겨서 산으로 제하산으로 이동. 가야지. 제하산 가서 또 먹을 거리를 또 따서 먹어야지. 그래서 또 먹을 거리 다 떨어지면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성현산으로 가서 또 먹어야 되지. 좀 똑똑했으면 이제 두 산을 계속 왕복하면서 하면 돼. 뭐라고? 네, 똑똑했으면 이제 한 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또 거기에서 먹고 살다 보면은 전에 있던 산에는 자원이 또 풍족해질 거 아니에요. 1년 그렇지. 동안 뭔가 거기 살면. 맞지. 제아 말이 맞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떠돌이 생활, 유목 생활을 하는 것들이 지금도 저 툰투라 스님이 얼마 전에 다큐를 봤는데 거기에는 술록을 기르는데 술록들이 그 풀을 먹어야 되니까 그 먹이가 있잖아. 그럼 그 먹이를 찾아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거야. 지금도. 또 이제 이른바 그 중동 지방의 그 유목민들, 몽골 초원 그런 데도 지금도 뭐 한다는 거야? 계속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사는 게 우리로 치면 텐트 같은 거에 살아. 천막. 그 이유가 뭐야? 빨리 쉽게 옮겨야 계속 수 있어. 옮겨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다고 뭐 끊임없이 새로운 곳에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제아 말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뭐야? 원래 자리로 돌아와.
왜? 그럼 다시 그곳에 풀이 자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런 뭐 루틴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는 거야? 정착했다는 거야.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근데 거기서 좀 의문이 생기지 않아? 너네들은? 그 정착했지. 정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집, 식량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네. 그전에는 분명히 먹을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한 곳에 계속 정착을 했대. 그럼 그 사람들은 정착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게 안 궁금해? 궁금해. 여태까지 모았겠죠. 다람쥐처럼. 다람쥐처럼 어느 순간에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사 짓는 걸 알아서 기다렸다가 이제 그 다음에 농사 지어서 그 다음부터 먹고 살았다. 그렇지. 네. 본수이 같은 추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전에는 그것을 못하다가 왜 그때 가서 그걸 하게 됐는가? 물론 그래서 인간의 뇌가 발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책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 이 책에는 뭐라고 설명이 나왔어? 떠돌이 생활과 정착 생활이 농사가 가능해진 그 부분들, 그 중간을 메꿔주는. 사람들이 어, 딴 데에서 이동을 해서 와가지고 음, 이제 우리도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제 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쌤이 지금 조개무지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요게 힌트야. 요게 그 두 가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힌트야. 그게 뭐지? 자, 수렵과 채취는 주로 어디서 했냐면 주로 어디에서? 아, 강에서 살았다고. 산에서 그거 산에서. 나온 거. 그런데 날씨가 풀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주로 산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 주변에 와서 강가에 바다? 와서 바닷가에 와서 살더란 얘기예요. 근데 강가와 바닷가 같은 경우에 이 조개라던가 물고기. 물고기가 풍부했대. 응? 산의 열매는 한 번 따먹으면 끝인데, 이 조개나 물고기는 사람들이 캐먹어도 잡아먹어도 또 잡아먹을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 산 저 산으로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옮겨 다닐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마을이 먼저 생겼다는 거야. 마을. 정착을 먼저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조개나 물고기 같은 그런 어패류를 먼저 먹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농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착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중간에는 수확하기 전까지는 뭐 먹고 살지? 라는 그런 공백이 생기는데, 조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하면 그 공백이 사라지잖아. 물론 이게 꼭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듯하잖아. 말이 되잖아. 네. 이런 식으로 역사학자들, 그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발견된 유물이나 유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야. 그걸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 유물과 유적을 보고서 이걸 보고서 아마도 뭐 했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것이다. 라고 그 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고대사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반증하는 다른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되면 기존의 스토리를 또 뭐 해야 돼? 바꿔야 돼. 바꿔요. 기존의 스토리를 바꿔야 되는 거지.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지. 자, 준호 하겠습니다. 그, 몸집에 대해서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봉준이부터. 움집에 대해 움집 뭐에 어떻게 뭘 어떻게 하자는 그 건지. 몸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움집. 움집은 그 우무로 만든 집이잖아.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그다음 제하. 나는 윗집의 사람들이 뭐 땅을 살짝 파서 만들었다 했는데 나는 그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짝 되게 똑똑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뭔가 살짝 땅을 파면 이제 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위에 이렇게 움집이니까 비는 들어올 일이 없고 좀 더 안쪽으로 아늑하고 그 중간에서 불을 피면은 더 따뜻해지고 그리고 불이 튀어도 이제 옆으로 그 살짝 간 모양 거기다가 튀면 이제 불이 날 수도 있는데 살짝 파서 옆에 튀어도 땅에 맞게끔 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살짝 똑똑했다 생각해. 그다음 성현이. 난 딱 필요한 것만 딱 할 수 있게 잘 쉽게 만든 것 같아. 딱 뭔가 추위나 비바람도 피울 수 있고, 이제, 넓이 같은 거는 땅을 조금 파가지고 해결하고, 그런 게, 어, 예림이 할 수 있어? 나도 집이 되게 편리하고 살기에 되게 아늑하기도 하고 그랬던 집 같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정작 준호 너는 얘기를 안 하는데? 네. 나도 움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움집이, 옛날에 그게, 혼자서 그렇게 만든 게 똑똑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비나 눈이 그렇게,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뭔가 좀, 좋긴 좋은데 뭔가 음, 좋으면서 나쁘다고 생각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움집에 대해서 얘기한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건 서울의 암사동이라는 곳에 보면 선사유적지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우리 대전에도 우리 대전에도 선사유적지가 있는 거 둔산동에 알아? 둔산동에 둔산동, 있잖아요. 올평동인가 둔산동에 거기 올평동에 선사유적지가 있고, 노원에도 아마 선사유적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원 지역에도 선사유적지가 있고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살았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전공리에도 있지 않나? 어디? 전공리. 전곡리는 월평. 경기도, 그 경기도 쪽이고, 그래서 네. 그 뭐 유적지가 여러 군데 많지. 뭐 공주 쪽에도 뭐 이렇게 유적지가 유명한 거. 있고, 여러 가지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선사유적지 부분들에 있어서 움집이라는 부분들이 일단 땅을 파서 했다는 것들이 좀 특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좀 파서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땅 안이 그 뭐야 기온이 상대적으로 좀 일정한 그런 부분들, 그 지표면에 비해서 땅 안이 기온이 좀 일정한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반대로 그 땅을 팠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혹시 알아? 물이 잘 고인다? 그렇지. 습하다는 거. 어, 습하다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햇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잘 보는 것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해서, 그런 움집은 이제 나중에 뭘로 발달해? 초가. 집이, 초가로 발달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 움집은 그냥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놓은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 근데 나중에 이제 초가를 세우면서 이른바 그 단벽, 벽을 이렇게 만들고 조금 더 이렇게 튼튼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난방시설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온돌, 초가나 이런 걸 보면서 온돌이나 아궁이 이런 구조를 갖추게 되는 데 비해서 이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은 갖추지 못한 어떤 그런 형태들. 그래서 그냥 불을 피웠던 어떤 그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원시적인 어떤 그런 형태지.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동굴에서 생활했던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동굴이라는 부분들은 운에 의한 거잖아요. 운에 의한 거.
동굴을 발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움집은 어쨌든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른바 초기의 어떤 집이라는 형태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성현이 하겠습니다. 어, 이게 고인돌은 보통 탁자 형태의 그런 모양을 하고 있잖아. 그 모양이 뭔가 의미하는 그런 게 따로 있을까? 예림이 먼저. 나? 그거 나야? 나는 딱히 그냥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비 같은 거 안 맞게끔 그냥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재현은. 움집의 모양이라고? 뭐라고? 움집의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그 고인돌. 고인돌의 모양. 나는 뭔가 고인돌의 모양이 살짝 그런 돌이 뭔가 그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돌이 뭔가 죽은 군장을 의미하고 이제 밑에 받치는 돌이 그 군장을 위해서 지어준 사람들이 그 군장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뭔가 받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군장에 대한 충성심, 존경심 같은 게 살짝 컸던 것 같아. 준호는. 준호야? 그럼 본승이는? 나도 제아처럼 밑에 그 위에 그 고인을 높이 모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고인들을 했던 것 같아. 네, 여기까지만. 자, 고인돌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쨌든 뭐 미스테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걸 왜 만들었는지. 어쨌든 고인돌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얘기하면 뭐 프랑스도 있고 뭐 터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인돌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고인돌의 전체 그 세계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우리 한반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4만여 기가 고인돌이 그 한국에서 발견되었고 특히 전라남도 지방에서 그 4만여 기의 절반인 2만여 기가 고인돌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이라는 그 부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고인돌이 있었을까? 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다만 그 고인돌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고인돌의 그 제작 과정,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지만이 그 고인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명령을 내서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고인돌을 만들지 않았겠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그 고인돌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려면 그 사람들이 또 뭐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농사 안 짓고 그 고인돌 만드는 일에 종사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고인돌 만드는 일을 할 동안 다른 사람들이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럼 그만큼 식량 생산이 뭐예요? 충분해야. 즉 한마디로 먹고 살만 해야 고인돌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비해서 농업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동물들 같은 경우가 그냥 사냥해서
먹고 그다음에 뭐 쉬고 또 먹고 쉬고 그냥 먹고 살고 요 과정이 그냥 뭐라는 거야? 전부라는 거야. 에너지를 거기에 쓸 수밖에 없어. 그 생존 그 자체가 중요한 어떤 그런 시대가 한참의 어떤 그런 시대였고 지금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물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냥 먹고 살고의 어떤 그런 부분이란 얘기야. 근데 사람들이 이른바 생산력이 커짐으로 인해서 뭐 농사를 짓건 뭐 하건 간에 생산력이 커짐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에 시간을 다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 자, 생산력의 발달은 하나는 개인, 하나는 사회로 볼 수 있는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생산에 동원되는 사람,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과거에는 모두가 다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됐었어. 즉 농사를 짓던가 뭐 수렵 활동하던가 다 그래 됐었어. 근데 생산력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소수가 생산해도 그걸 갖고 전체가 먹고 살 만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고 왕이 되기도 하고 군인이 되기도 하고 요즘은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뭐 스포츠 활동가 스포츠 선수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스포츠 선수니 가수니 뭐 이런 예술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 사실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교육하는 사람들도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농부, 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원 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인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옛날에는 그들이 다수였다고. 근데 이제는 그들이 자꾸 뭐해? 소수가 돼. 근데 소수여도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어. 왜? 기계나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생산력이 발달하니까 군인이나 예술가나 스포츠 선수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개인의 측면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뭐야? 뭐 주 52시간. 주 52시간이 뭐야?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했어. 일주일 내내 일했어. 근데 지금은 주 5일째. 더 나아가서는 지금 주 4일째 하자는 곳도 있고 현재 어떤 기업은 주 4일째만 하고 있어. 그리고 뭐 주 40시간 원래 하루 8시간씩 8, 5, 40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야근을 하더라도 52시간을 넘어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어. 주 40시간 노동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 것들이 이거 역시 뭐야? 생산력의 발달로 인해서 그럼 사람들이 주 5일 일하니까 이틀 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앞으로 주 4일로 줄어들면 3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4일은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것들이 어떤 그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차근히 이렇게 가다 보면 바로 이런 여가 시간의 확대 또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일의 확대 이런 것들의 그 발달과 맥을 같이 한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오로지 먹을 것만 찾다가 나중에 이제 뭐야?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망, 장신구를 달고 싶은 욕망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뭐하게 되는 발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 역사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본순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될 것 같아요. 어? 못할 것 글쎄?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책의 장점은 유물 유적에 관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와 관련된 사진 자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 있는 것들이 이 책의 좋은 장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5쪽 잠깐 보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자, 두 번째 문단 우리 본승이가 읽어주겠습니다. 75쪽 두 번째 문단 천천히 읽어줘. 조개무지는 신석기 여기요? 75쪽 실제로 75쪽. 75. 실제로 남해안의 통영연대도 조개무지에서 무덤이 발견되기도 했어. 구구학자와 과학자들은 뼈를 자세히 살펴봤어.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죽기 전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이야. 그러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 물렁뼈 때문에 귀 속 소라뼈가 반쯤 닫혀 있었던 거야. 계속 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사람이 오랫동안 물속에서 일을 하면 귀 속 소라뼈가 다치게 돼. 왜냐하면 물의 압력을 견뎌내고 물이 귀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지. 사람 몸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거야. 지금도 제주도 해녀나 잠수부에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그럼 연대도 조개무지의 뼈도 같은 이유일까? 그래, 맞아. 그 사람들도 매일같이 물속으로 자맥질해 들어왔던 거지. 바닷속에서 전복, 소라, 해삼, 문어, 바닷물고기 등을 잡기 위해서 말이야. 아무래도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뛰어난 잠수꾼이었나 봐. 자, 여기도 발견된 사실은 뭐야? 그 소라뼈가 반쯤 닫혀 있었다. 물렁뼈 때문에 귀 속 소라뼈가 반쯤 닫혀 있다라는 그런 유골이 발견된 거야. 그거 하나를 가지고서 왜 귀 속 소라뼈가 반쯤 닫혀 있을까?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지? 이런 일들은 잠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발견돼.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뭘 많이 했겠구나? 잠수를 많이 했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추리를 해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렇게 고대사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과거의 유물이나 유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게 해석을.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뭐하는 것들 꽤 맞춰 나가는 어떤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몇 쪽에 보면 되냐면 40쪽. 자, 40쪽에 셋째 줄부터 성현이 읽어볼까? 고고학자들은 홍수구를 조사하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 너무 놀라 모두 와 하고 소리를 질렀지. 동굴 속에서 구석기 시대의 무덤을 발견한 거야. 게다가 그 무덤 속에는 5살 배기 어린아이의 유골이 나왔어. 형태가 거의 완전한 채로 말이야. 어린아이의 무덤은 동그란 평평한 곳에 있었어. 무덤 바닥에는 납작한 판돌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다시 곱디고 온 흙이 뿌려져 있었지. 무덤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았어. 어린아이의 시체는 팔다리를 곧게 편 채 흙을 뿌린 자리 위에 놓여 있었지. 계속.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어린아이의 무덤을 정리하다가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 어린아이의 시체 위에도 고운 흙이 뿌려져 있었는데 그 흙 속에서 국화꽃가루가 발견된 거야. 오늘날의 장례식을 할 때 사람들은 국화꽃을 바치지. 그런데 4만 년 전 홍수골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야. 무덤을 만들고 장례를 치르면서 국화꽃을 뿌린 거지. 죽은 이를 그리워하면서 말이야. 온 가족이 죽은 아이를 반드시 높여놓고 국화꽃을 뿌리며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는 모습. 눈앞에 그려지지 않니? 자, 여기서 발견된 건 뭐야? 시체. 어린아이. 5살짜리 어린아이의 유골이 발견된 거야. 5살 유골이 발견된 거야. 근데 이걸 보고서 장례 문화가 있었다는 거를 추리해낸 거야. 그 근거가 된 게 뭐야? 첫 번째. 흙이 뿌려져 있었고 흙이 뿌려져 있었다. 여기서 두 번째 나온 거고. 첫 번째. 국화꽃가루가 있었다. 그건 세 번째 근거고. 판 위에 평평한 곳에 있었다는 거. 납작한 판돌이 깔려 있는 평평한 곳에 있었다는 거. 즉 그전에는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은 거야.
근데 이거는 판도를 깔고 평평한 곳에 있었다는 것들을 통해서 이건 그럼 일부러 뭔가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뭐야? 죽었다 그냥 그러고 끝난 거야 그냥.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었어. 근데 이거는 평평한 돌을 깔고 뭘 했기 때문에 이건 장례를 치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시신 위에 흙을 뿌려 넣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국화꽃가루가 발견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이후 이때에도 이미 그런 장례라는 그런 의식이 발달된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추론한 거지. 근데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어린아이들 아, 제사 지내는데 이렇게 자, 선생님이 이상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국화꽃을 이렇게 놓는 게 국화꽃을 놓긴 하거든 요즘에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국화꽃을 놓는 게 없었어.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 선생님이 알기로는 국화꽃을 놓는 거는 서양 풍습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왜 그러면 그 서양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서양에서 넘어온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이때 이 국화꽃이 있는 게 과연 정말 국화꽃 만약에 이 사람의 추리가 뭐 하려면 맞으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민족이 계속 뭐 했다는 거야. 장례할 때마다 국화꽃을 해야 되는 국화꽃을 계속 놨어야 된다는 것들이 발견이 이어져야 돼.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지금 선생님 말이 맞다는 거 아니야.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이럴 때 우리가 국화꽃을 놓는 게 뭐였다라면 그런 문화가 없다가 현대에 들어서 외국과의 교류 속에서 외국에서 국화꽃을 놓는 게 우리 문화에 들어왔다라면 이게 설명되기가 뭐하다는 거야? 어렵다라는 거야.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어쨌든 과거에는 우리가 국화꽃을 놓는 풍습이 있다가 뭐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다. 뭐 이렇게 되어야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어쨌든 그 부분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건가?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럼 또 그 반론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밝히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다양한 총동계 나오는데 여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21쪽. 농기구들. 자, 더욱 다양해진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들이라고 나왔는데 청동기 시대 농기구들인데 보면 다 뭐야? 돌. 다 돌이야, 돌. 돌. 왜 그런 거야? 청동기는 청동기 비싸고 귀했으니까.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 하면 당연히 청동기를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 거울. 이런 것들을 만들어 썼는데 이것들은 대부분이 누구? 족장이라던가 높은 계급들 일부만이 사용되었던 거고 대다수 농사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뭘 사용했다는 거야? 석기를 사용했다는 거야, 석기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혼란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학교에서 시험 보거나 이럴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다음 중 뭐 청동기 유물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막 내면서 반달 돌칼을 써. 여기 반달 돌칼 보여? 오른쪽에? 네. 네. 첫 번째 반달 돌칼. 이 반달 그거 돌칼 맞잖아요. 돌칼? 돌? 그럼 당연히 이거 뭐야? 석기 시대겠네? 아니. 하고 이제 우리가 반달 돌칼에 체크를 하는데 이 반달 돌칼은 석기 시대 게 아니라 어느 때 거라는 거야?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거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다 청동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아니.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반달 돌칼이 뭐 했었던 것 같아? 그 식물 자를 때. 식물에 이삭을 수확할 때. 그래서 이 반달 돌칼에 관해서도 이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날의 낫
낫에 해당되는 그 자르게, 자르는 건 칼 용도로 썼을 거다라는 것들이 가장 그 좋은 가장 많은 다수설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설은 뭐냐면 반달돌칼의 특징이 뭐야? 다른 거하고 다른 특징이 반달 반달 모양 모양. 또 하나, 반달 모양이에요. 또 하나 무슨 특징 갖고 있어? 손잡이가 있어요. 매끈매끈하다. 그 어. 구멍. 구멍이 뚫렸어, 구멍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멍 뚫려 있는 걸 보고서 여기다가 이 구멍에다가 벼나 이런 식물을 집어 넣는 거야.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아.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 이 잎이라던가 그 나달들이 훑어지겠지. 다 떨어지겠지. 근데 이게 낫의 용도가 아니라 훅 해가지고 이렇게 훑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 탈곡하는 용도로 쓰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두 가지가 뭐 한 거다? 합쳐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합쳐진. 근데 만약에 성현이가 나중에 연구를 해봤더니 이 저기한 게 발견된 거야. 반달돌칼 옆에 목이 굽어진 그 유골을 발견한 거야. 그럼 성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아, 이거는 목골이었다. 목골이었는데 이 무거운 돌을 막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목이 굽었다. 이거 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런 게 발견되면 이건 농사 도구가 아니라 뭐다? 목걸이. 장신구다. 목걸이다. 이런 말된다. 주장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지금 선생님 말 뻥이야. 그런 거 발견된 적 없어. 역사 연구가 뭔 건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상상도 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 이 책이 다른 역사서에 비해서 갖는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역사를 배우고 또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이란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 누가 한국이냐,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인이냐, 한국에 살면 한국인이냐, 누가 도대체 한국인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어를 구사해야 한국인이냐,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한국인이냐라는 부분에서 그 한 요소가 바로 우리 한국사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의식들을 갖는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주보는 한국사 교실 시리즈가 1권부터 8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도서관이나 뭐 빌려보는 것도 괜찮고 뭐 사서 이렇게 두고두고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이 시리즈가 갖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로 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역사책이 되게 시리즈가 많아. 뭐 한국사 편지도 있고 뭐 Y 한국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만화된 것도 있고 막 종류가 한 20여 가지도 넘어. 그 각 출판사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수준의 또 설명이 또 잘 되어 있는 그런 역사서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GMOI라는 책입니다. GMOI에서 그 유전자 추적 인간 GMOI라는 책인데 유전자 추적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GMOI. 저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